수술은 가능합니다. 한상우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적인 어조로 계속 말했어요. 수술비가 상당합니다. 선결제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박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술은 고난도 시술이고 최신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거든요. 선결제가 원칙입니다. 박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5천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런데 혹시 분할을 낼 수는 없나요? 제가 평생 갚아 나갈 테니까요. 한상우 원장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 규정상 선결제가 원칙입니다. 돈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선생님, 제발요. 우리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는 무릎을 꿇고 원장 앞에 엎드렸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한상우 원장은 냉정하게 말하며 박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희도 자선단체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약물 치료는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이 필수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우 원장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하지?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반지하 집에서 박순자가 눈을 뜹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묵직하지만 단단했죠. 오늘도 김치를 담그는 날입니다. 아휴, 이 무릎이 말을 안 들어. 박순자는 중얼거리며 김치통을 끌어냅니다. 평생을 식당 일로 보낸 손은 거칠었지만 김치를 버무릴 때만큼은 예술가의 손길 같았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 왜 동네 사람들이 박순자의 김치를 찾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젓갈 냄새와 고춧가루의 매운 향이 좁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작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와 어우러져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딸 지영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손님들을 받았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상처들과 허리에 굽은 모습이 그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치 냄새 좋다. 8살 손자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납니다. 박순자는 빙그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민수의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손길에는 세상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민수 일찍 일어났네. 엄마는 아직 잠들어 있나? 응, 엄마 어젯밤에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 약도 먹었는데 안 나은 것 같아. 순간 박순자의 손길이 멈춥니다. 걱정이 스쳐가는 얼굴이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손자 앞에서는 절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거든요. 괜찮다, 우리 민수야. 엄마는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야. 선생님 일이 힘드시거든.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 박순자는 손자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끓여줍니다. 작은 부엌에서 오가는 모습은 수십 년간 반복된 일상의 리듬이었어요.
가스레인지 앞에서 우유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박순자는 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지영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언제 쉬어요? 할머니는 너희들 보고 있으면 피곤한 줄 몰라. 민수야, 우유 조심해서 마셔. 박순자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을 키웠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지영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이 부어올라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딸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지영이가 교사가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김지영이 일어납니다. 40살의 나이답지 않게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침실에서 나오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슴을 살짝 누르며 숨을 고르는 모습을 박순자가 놓칠 리 없었어요. 지영아, 또 아프니? 얼굴이 하얗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잠을 설쳤을 뿐이에요. 요즘 학교 일이 좀 많아서요. 김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아줍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아이의 무게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병원에 가보자. 요즘 너무 이상해. 괜찮다니까요. 학교 끝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김지영은 단호하게 말하며 가방을 챙깁니다.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강했던 김지영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학교를 빠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렸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벽에 잠깐 기대는 모습이 박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수 좀 부탁드려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럼아, 걱정 마라. 지영아, 정 아프면 일찍 들어와. 박순자는 딸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딸이 괜찮다고 하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박순자는 손자와 함께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갑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어요. 민수는 할머니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박순자는 그런 손자를 보며 잠시나마 걱정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고 박순자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예감이었죠. 오늘 아침 딸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숨을 헐떡이던 모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김지영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국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던 중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김지영은 책상을 붙잡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괜찮다, 잠깐만.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수업을 참관하던 동료 교사가 급히 달려와 김지영을 부축했어요. 지영아, 얼굴이 새하얘. 당장 병원 가야겠어. 아니야,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김지영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결국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지영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환자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동료 교사가 박순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박순자는 손자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영 선생님 어머님이신가요? 지금 따님이 응급실에 계신데요. 전화를 받은 순간 박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박순자는 손자의 손을 꽉 잡고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무서워했어요. 할머니, 엄마 괜찮을까? 괜찮다, 우리 민수야. 엄마는 강한 분이야. 하지만 박순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지영이를 키우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밤새 열이 나는 어린 딸을 업고 병원을 뛰어다니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날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순자는 민수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은 온갖 소음과 냄새로 가득했어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 의료진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지영 환자 보호자세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는 박순자를 검사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민수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박순자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지영이만은 살려주세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한상우 원장이었어요. 깔끔한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김지영 환자 보호자시죠?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됐나요? 한상우 원장은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천성 심장판막증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박순자는 의학용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의사의 표정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상우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적인 어조로 계속 말했어요. 수술비가 상당합니다. 선결제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박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술은 고난도 시술이고 최신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거든요. 선결제가 원칙입니다. 박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5천만 원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런데 혹시 분할로 낼 수는 없나요? 제가 평생 갚아나갈 테니까요. 한상우 원장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 규정상 선결제가 원칙입니다. 돈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선생님, 제발요. 우리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는 무릎을 꿇고 원장 앞에 엎드렸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한상우 원장은 냉정하게 말하며 박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희도 자선단체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약물 치료는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이 필수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우 원장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원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무릎에서 잠든 민수가 깨어나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박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끓어올랐지만 손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괜찮다,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엄마 꼭 낫게 해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박순자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수를 재운 뒤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하지? 박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들을 꺼내왔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통장, 지영이 교사가 된 후 조금씩 넣어둔 예금 통장까지 모두 합쳐봐도 800만 원이 전부였어요. 5천만 원과는 너무나 먼 금액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돈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거든요. 민수를 이웃집에 맡기고 박순자는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언니,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큰언니 집 문을 두드리며 박순자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해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박순자는 지영이의 병과 수술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5천만 원이라고? 순자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언니, 제발 도와줘. 우리 지영이가 죽을 수도 있어. 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은행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200만 원 정도밖에 도와줄 수 없겠어.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도 어려운 상황인데 무리한 부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고마워, 언니.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남동생 집이었습니다. 동생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 상황은 비슷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우리도 빚이 있어. 1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박순자는 실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주려는 마음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오후에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에 앉아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수술비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5살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곤란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신용대출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담보로 내놓으실 게 있으신가요? 집이 있긴 한데 전세집이에요. 전세집으로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증빙도 어려우시고. 박순자는 멍하니 은행을 나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녁 무렵 박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사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으로 들었던 곳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사무실에서 건장한 남자가 박순자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장난하시는 거예요?
75에 무슨 담보가 있다고 5천만 원을 빌려줘요? 제발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머니,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아세요?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박순자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큰 돈을 빌려주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는 시장 골목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모은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5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박순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박순자였지만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박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친근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박순자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병, 수술비, 하루 종일 돈을 구하러 다닌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젊은 남자는 조용히 박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동네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어머님, 따님이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신가요? 대학병원이요. 이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대학병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말요? 선생님이 의사시라니. 박순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도현은 박순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박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집에 돌아온 박순자는 민수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한편 병원에서는 김지영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로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언제 다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도현은 박순자와 헤어진 후 곧바로 자신이 근무하는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개인 병원이었지만 이도현에게는 의사로서의 꿈을 키워온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병원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현아, 왜 이렇게 늦었어? 병원장인 최영수 원장이 이도현을 반겼습니다. 60대 중반의 최영수 원장은 이도현의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젊은 시절 대학병원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 작은 병원을 차린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길에서 만난 어머니가 계신데요. 이도현은 박순자의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심장병, 5천만 원의 수술비, 그리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선천성 심장판막증이라고 하셨죠? 그것도 급성 심부전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최영수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수술이 불가능하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우리 병원은 시설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그런 고난도 심장 수술은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만 가능하거든. 이도현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되어 사람을 구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도연아,
혹시 그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어디라고 했지? 대학병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최영수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곳 심장외과 과장이 한상호라는 자야. 내가 젊었을 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지. 어떤 분이세요? 실력은 뛰어나지만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가난한 환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지. 이도현은 오늘 만난 박순자의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상호 원장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가 됐어요. 원장님, 혹시 한상호 원장에게 부탁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도연아, 그 사람은 그런 부탁 들어줄 사람이 아니야.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 절대 손대지 않거든. 최영수 원장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대학병원을 그만뒀어. 가난한 환자를 외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 이도현은 원장님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왜 실력 있는 의사가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한상호 원장을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료 의사로서 부탁을 해보려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이도현이 일하는 작은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최신 장비들과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한상호 원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접수 데스크에서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원장님은 매우 바쁘신 분이라서 응급한 환자 건으로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한상호 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10분 후 이도현은 원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한상호 원장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상장과 인증서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고급 가죽 소파와 책상이 위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병원에서 오셨죠? 한상호 원장은 이도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태도부터 거만했어요. 저는 시내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개인 병원? 한상호 원장의 표정이 시큰둥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도현은 김지영의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상호 원장의 표정은 더욱 냉랭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환자 어머니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서요. 혹시 수술비를 분할로 받으실 수는 없을까요? 한상호 원장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참 순진하네요. 여기가 자선병원인 줄 아세요?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명이 걸렸다고 해서 공짜로 해줄 수는 없어요. 저희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도현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을 대신 할 수는 없을까요? 한상호 원장은 이도현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젊은 친구가 용기는 대단하네요. 하지만 심장 수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경험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저도 전공의 시절에 심장외과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공의 시절 경험으로 심장 수술을 하겠다고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한상호 원장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설사 실력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우리 병원에는 우리 병원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돈을 가져오세요. 5천만 원만 가져오면 언제든지 수술해드립니다. 이도현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상호 원장은 정말로 돈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현이 일어서자
한상우 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젊은 의사님, 현실을 좀 더 제대로 보세요. 의술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 이도현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문해 봤어요. 그날 저녁, 이도현은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도현입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순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이도현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권리도 없는 걸까요?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김지영의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순자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딸을 돌봤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김지영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물 치료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밤늦게까지 딸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김지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지영아,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박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돈을 구할 길은 없었어요. 친척들에게 빌린 300만 원이 전부였고 5천만 원과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상담 좀 하시죠. 담당 간호사가 박순자를 병실 밖으로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빨리 결정하시라고 하시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간호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10시경 박순자가 딸 곁에서 졸고 있을 때 갑작스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김지영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박순자는 다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순자는 복도로 밀려나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후 한상우 원장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님, 환자가 급성 심부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한상우 원장은 말을 흐렸지만 박순자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제발요. 수술부터 하고 돈은 나중에 갚을게요. 박순자는 원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과 간호사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병원 규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박순자의 절규에도 한상우 원장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저희도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김지영의 병실에서 또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박한 소리였어요. 심정지, 심정지.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의료진들이 뛰어갔습니다. 박순자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고 각종 기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지영아. 박순자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10분 후 의료진들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한상우 원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일단 심장박동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은혜를 갚을게요. 박순자는 원장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정 안 되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상우 원장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하느님, 정말 우리 지영이를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순자를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바빴으니까요. 새벽 2시경 박순자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로 보였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주시나요? 박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도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선생님. 박순자는 눈물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병원 옥상이에요. 우리 지영이가 오늘 밤 심정지까지 왔어요. 이도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옥상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박순자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이도현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이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옥상에서 내려와 딸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지영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숨은 여전히 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꼭 널 살릴 거야. 포기하지 마라. 박순자는 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새벽을 기다렸어요. 새벽 4시, 이도현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안은 조용했지만 이도현의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현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최영수 원장이 병원에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원장도 잠을 설친 듯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도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최영수 원장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그 환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심정지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최영수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수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도현아, 정신 나갔어?
우리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어떻게 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시설이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술 장비는 있으니까요.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아, 심장 수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오래 못 버팁니다. 최영수 원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그런 마음이었던 걸 기억했어요. 정말로 할 자신이 있어? 원장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예전에 심장외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야. 하지만 원장님의 실력을 저는 믿습니다. 최영수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도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오전 8시 이도현은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도현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딸분을 저희 병원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무슨... 제가 수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박순자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정말 우리 지영이를 고칠 수 있어요?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장 옮기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우리 병원은 시설이 부족해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위험해요. 선생님이 도와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후 2시, 김지영이 이도현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려진 김지영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호흡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지영 씨, 제가 이도현 의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지영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꼭 이겨내세요. 김지영을 병실로 옮긴 후 이도현과 최영수 원장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도왔어요. 선생님들, 정말 괜찮을까요? 수간호사 김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최영수 원장의 말에 간호사들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후 4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수술실이었지만 의료진들의 집중력은 대학병원 못지않았어요. 이도현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첫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맥박 확인해 주세요. 혈압 정상입니다. 산소 포화도는? 간호사들의 체크 사항들이 수술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순자는 수술실 밖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지영이를 살려주세요. 이도현 선생님을 도와주세요.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심장 판막의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원장님, 판막 손상이 심합니다. 그래도 해야지. 포기할 수는 없어. 최영수 원장도 이도현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그래, 잘하고 있어.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박순자는 초조해했어요. 민수도 할머니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을까? 괜찮다, 우리 민수야.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고 계셔. 수술실 안에서는 긴장된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판막 교체 작업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어요. 조심해, 도연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네, 원장님. 이도현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간호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승합제 투여해 주세요. 최영수 원장이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혈압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행이야. 도연아, 계속해. 3시간째 수술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판막 교체 완료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봉합만 남았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심박수 안정적입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네요. 간호사들의 보고에 수술실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4시간 후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도현은 탈진한 듯 의자에 앉았어요. 원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잘했어. 자랑스럽다. 최영수 원장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도현이 나왔습니다. 박순자는 급히 달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지영이가 어떻게 됐나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김지영은 중환자실에서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어요. 이도현과 최영수 원장은 밤을 새우며 환자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박순자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지영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김지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그래, 우리 지영아. 이제 괜찮다.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잃을 뻔했던 소중한 딸이 다시 눈을 뜨고 말을 하는 모습에 감격했어요. 오후 2시경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한상호 원장이 2명의 남자와 함께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한 명은 보건소 직원이고 다른 한 명은 의료진 감독관이었습니다. 이도현 의사 어디 있습니까? 한상호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가 당황하며 이도현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도현이 나타나자 한상호 원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참 용감하더군요. 무허가로 심장 수술을 했다면서요? 무허가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병원은 심장 수술 허가를 받지 않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심장 수술을 감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도현 의사님, 정말로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위급하다고 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 감독관이 엄격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럼 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이도현은 분노를 참으며 반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법은 법입니다. 한상호 원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젊은 의사가 영웅 놀이를 하고 싶었나 보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때 최영수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한상호 오랜만이군. 아, 최영수 원장님이시군요. 예전 동료가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다니 실망스럽네요. 불법 행위라고? 환자를 살리는 게 불법이란 말인가? 최영수 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수 원장님도 의사라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장 수술 허가도 없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럼 자네는 돈 없는 환자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두 원장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도현 의사님, 일단 수술을 중단하시고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해 주세요. 보건소 직원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수술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환자를 옮기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규정상 이송해야 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박순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박순자가 물어보자 한상우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병원에서 불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딸분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불법이라고요? 우리 딸을 살려준 게 불법이라는 말씀이에요? 박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선생님은 왜 우리 딸을 안 살려주셨어요? 돈이 없다고 외면하시면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규정에 따라 한 일입니다. 규정하시는데 사람 목숨보다 규정이 더 중요해요? 박순자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의사 선생님이 맞아요.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일 당했어요. 돈 없다고 치료 안 해줬어요.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한상우 원장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한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박순자는 한상우 원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양심의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은 치료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상우 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도현 선생님은 우리 딸을 살려줬어요.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박순자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죠. 돈만 밝히는 의사들과는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상우 원장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이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요즘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박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규정을 어겼을지 모르지만 의사의 양심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의 말에 병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의사입니다. 그것이 제가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 심지어 간호사들까지 박수를 쳤어요. 한상우 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죠. 환자 상태를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나중에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한상우 원장은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뒤따라 나갔어요. 박순자는 이도현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어머님, 별 말씀을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병원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지영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후 합병증도 없었고 심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순자는 매일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지영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 보였습니다. 한 달 전에 창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어요. 지영아,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박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모녀의 포옹은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나았어요? 민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할머니와 함께 엄마를 걱정하며 지낸 아이였어요. 그래, 우리 민수야. 이제 엄마가 완전히 나았어. 김지영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후에는 이도현이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지영 씨,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환자가 건강해지는 게 의사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도현은 청진기로 김지영의 심장 소리를 들어봤어요.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어요. 선생님, 정말 학교에 복귀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실로 돌아갈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선생님, 그런데 병원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날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나요?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시민들의 성원이 쏟아졌고 보건당국도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사실 이도현에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의료봉사단체에서도 함께 일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이도현은 모든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려고 해요. 이런 곳에서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박순자는 이도현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선생님 같은 의사가 필요해요. 퇴원 당일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김지영을 배웅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꽃다발을 준비했고 최영수 원장도 직접 나와서 인사했어요. 지영 씨,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정기검진은 꼭 받으시고요.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김지영은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도현의 말에 박순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는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딸을 잃을 뻔했던 절망에서 기적적으로 되찾은 희망이었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영아, 이제 걱정 없어.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걱정만 끼쳐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게 최고야.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반겨주었습니다. 김지영의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모두가 걱정했거든요. 지영아, 정말 다행이다. 순자 씨,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에 박순자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려울 때 함께 걱정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주일 후 김지영은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 교실 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 환영합니다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김지영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녁 무렵 박순자는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도현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병원에 들렀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지영이도 학교에 잘 복귀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보람을 느낍니다. 박순자는 품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가 담근 김치예요. 드셔보세요. 어머님, 이런 걸 왜?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박순자는 이도현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는 진짜 의사예요.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도현은 박순자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이었어요. 할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많이 먹어야지. 엄마도 많이 드셔. 네, 엄마. 이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지영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효도할게요. 지영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야. 박순자는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는 이도현이 일하는 작은 병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밤늦게 일하고 있을 이도현을 생각하며 박순자는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이도현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 같은 의사가 세상에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